한국 방산업체를 망신주라는 특명을 받은 중국 기자가 있었습니다. 네팔에서 터진 한국 총기 사고를 취재하면서 한국을 철저히 깎아내리라는 지시였죠. 그런데 현장에서 진실을 파헤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이 아니라 바로 자국 중국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진실을 밝히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상황에서 과연 이 기자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린자 오밍입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에서 국제부 기자로 일하고 있죠. 베이징 대학교를 나와서 언론사에 입사한 지 벌써 12년이 됐어요. 그 중에서도 3년간 서울 특파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2024년 3월 어느 날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국제 뉴스를 정리하고 있는데 긴급 속보가 들어왔어요. 네팔 해발 2300m 고지에서 한국산 K2 소총이 교전 중 작동을 멈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니 네팔 병사가 총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절규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편집장이 저를 부르더군요. 들어가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오밍아, 이번 사건 좀 크게 다뤄봐. 한국 무기 시장이 요즘 너무 커지고 있지 않나? 우리 시장까지 침범하려고 하는데 이런 기회를 놓칠 순 없지.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때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한국 기술이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아직은 독일이나 미국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무기 같은 정밀한 장비는 더욱 그렇다고 봤죠. 편집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참에 한국 방산업체들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헤쳐보자. 최근에 폴란드, 호주까지 한국 무기를 사려고 하는데 이런 사고가 터졌으니 딱 좋은 타이밍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사 작성에 들어갔어요. 한국산 K2 소총의 치명적 결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네팔 현지 상황을 취재해보니 병사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런데 기사를 쓰면서 문득 서울 특파원 시절이 떠올랐어요. 당시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을 취재하면서 봤던 그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정말 철저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완벽주의적인지도 직접 봤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깊게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더군다나 영상 속 네팔 병사의 절망적인 표정이 너무 생생해서 이게 분명 한국 무기의 문제라고 확신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제가 쓴 기사가 일면에 크게 실렸어요. 한국 무기의 치명적 결함, 실전에서 드러난 K2 소총의 민낯이라는 제목이었죠. 중국 내 다른 언론사들도 비슷한 논조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한국 기술이 이런 중대한 실수를 할까 하는 의문이 자꾸 들었거든요. 특히 서울에서 만났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진지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일주일 후 편집부에서 네팔 현지 출장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다른 중국 매체 기자들과 함께 현장 취재를 하라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좀 내키지 않았거든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회사 명령이니 어쩔 수 없었죠. 카트만두 공항에 내려서 바로 느낀 게 있었어요. 현지 분위기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네팔 언론들이 앞다퉈서 한국 무기 결함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일부 매체는 한국산 무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사설까지 내보내고 있었어요. 네팔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만난 건 현지 기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한국 무기는 고철이다. K2는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보도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저희 중국 기자단도 마찬가지였고요. 편집장 말대로 이번 기회에 한국 방산업체들을 제대로 털어야 한다는 분위기였죠. 동행한 리 기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자오밍아, 이번엔 정말 기회야. 한국 놈들이 요즘 너무 설치고 있지 않나. 폴란드에 수백억 달러 계약까지 따냈다는데 이런 때 확실하게 망신을 줘야 해. 인도네시아,
페루까지 한국 무기 사려고 줄 서 있다던데 정말 가만 놔둘 수 없지. 그런데 막상 네팔 병사들을 직접 만나보니 이야기가 좀 달랐어요. 물론 그날 사고를 겪은 병사들은 K2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죠. 한 병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총이 갑자기 멈춰서 정말 죽을 뻔했다. 한국 무기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요. 하지만 다른 부대 병사들은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전에 쓰던 독일제 G3 소총보다 가볍고 다루기 편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특히 산악 지형에서는 K2가 훨씬 유리하다는 증언도 있었어요. 특히 람 상사라는 베테랑 병사가 저에게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20년 넘게 군복무를 한 그가 말하길 평소에는 정말 좋은 총이었는데 그날만 이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총열이 금세 뜨거워지고 탄피가 잘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총이 아니라 탄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제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너무 깊게 파지 마. 우리는 부정적인 증언만 찾으면 되는 거야. 한국 편을 들 필요는 없잖아. 회사에서 원하는 건 명확하니까 그에 맞춰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날 밤 호텔에서 기사를 쓰면서도 계속 그 병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탄약 문제일까요? 하지만 저는 회사 방침에 따라 K2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자로서의 본능이 자꾸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보라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네팔에서 일주일 더 머물면서 저는 계속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서울 특파원 시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당시 제가 본 한국 기업들의 모습 말이에요. 정말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 신경 쓰는 그런 모습들이요. 삼성 반도체 공장을 취재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곳 직원들이 먼지 하나까지 신경 쓰면서 제품을 만드는 모습을 봤거든요. 클린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정말 진지했어요. 작은 불량이라도 나오면 전체 라인을 멈추고 원인을 찾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심지어 야근을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LG 디스플레이 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임원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제품 하나하나가 고객의 신뢰와 직결된다. 그래서 품질 검사를 몇 번이고 반복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해외 수출 제품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했어요. 현대자동차 공장 취재 때도 비슷했어요. 한 엔지니어가 저에게 말하길 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 수천 개의 부품을 검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단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 신뢰를 택한다는 거였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서울에서 만났던 한방산업체 엔지니어 박 부장이라는 분이 저에게 한 말이었죠. 우리는 한 발의 총알이라도 잘못되면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K2 하나를 만들 때도 수천 번의 테스트를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영하 40도부터 영상 60도까지 모든 환경에서 테스트한다고 했거든요. 그분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무기가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건 단순히 회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이미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수출용 제품은 국내용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할까요? 저는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베이징 본사에서는 계속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더 자극적인 기사를 써달라는 거였어요. 편집장은 전화로 이렇게 말했어요. 자오밍아, 이번 기회에 한국 방산업체들을 제대로 털어야 해. 폴란드 수출 계약도 취소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호주 계약도 마찬가지고. 한국 놈들이 너무 설치고 있어.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파고들려고 하는데 이걸 막아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실을 찾는 게 아니라 정해진 결론에 맞춰서 기사를 쓰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몰래 다른 각도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K2 소총 자체에 정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물론 동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자로서 12년을 일하면서 쌓인 직감이 계속 이상하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며칠 후 국제조사단이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독일, 스위스, 미국 등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와서 K2 소총을 정밀하게 조사하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몰래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어차피 한국 무기 결함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리 기자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한국 무기 신뢰도 추락이라는 기사 제목을 미리 써놓기까지 했어요. 조사단이 K2를 완전히 분해하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독일에서 온 무기 전문가 한 명이 정말 세심하게 부품 하나하나를 살펴보더라고요. 총열, 격발장치, 급탄장치까지 모든 걸 꼼꼼히 검사했어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정밀 측정기로 치수까지 재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총기 자체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독일 전문가가 K2의 정밀도에 감탄하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제조 공차가 정말 정확하다는 식으로 동료에게 말하더라고요. 오히려 조사단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인 건 탄약이었어요. 사고 당시 사용된 탄피들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더라고요. 스위스에서 온 발리스틱 전문가가 뭔가 수상하다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동료들과 뭔가 심각하게 토론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국에서 온 화약 전문가도 탄약 성분 분석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휴대용 분석 장비를 가져와서 탄약의 화약 성분을 체크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설마 정말 탄약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조사단 중 한 명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혹시 탄약에 이상한 점이 있나요? 라고요. 그 스위스 전문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탄피 규격이 표준보다 미묘하게 작고 금속 성분 분석 결과 불순물이 꽤 많이 섞여 있다고 했어요. 정상 탄약보다 발열량도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열 과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 질문을 하는 게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탄약 제조사가 어디인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중국 창춘 군공업체였던 거예요. 우리나라 업체였다는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뒤따랐어요. 그 탄약들이 수출용 비급 제품이었다는 거예요. 국내 군 사용 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저급 버전을 네팔에 수출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말이에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 저희가 한국 무기를 공격하면서 정작 문제는 우리나라 탄약에 있었다는 건가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네팔 병사가 죽을 뻔한 이유가 한국 총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 탄약 때문이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만약 이 사실을 보도하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 나아가 중국의 체면이 깎이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집장에게 긴급 전화를 걸었어요. 조사 결과 탄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거든요. 그런데 편집장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K2 결함만 집중해서 보도하라는 거였어요.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자오밍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중국 탄약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할 수 있겠어. 그냥 한국 무기 결함으로 밀고 나가는 거야. 알아들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당황했어요. 기자로서 진실을 보도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편집장은 제 말을 끊더라고요. 넌 회사 방침을 따르기만 하면 돼.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말고.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리 기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오밍아, 너 요즘 이상해. 왜 한국 편을 드는 거야? 우리가 누구 편인지 확실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회사에서 원하는 건 명확한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거야? 심지어 같은 팀 장 기자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너 혹시 한국에서 특파원 할 때 뭔가 있었나? 왜 이렇게 한국을 감싸려고 하는 거야? 설마 한국 업체한테 돈이라도 받은 건 아니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진실을 추구하는 게 한국 편을 드는 건가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혼자서 회사 전체와 맞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 베이징 본사에서 더 큰 압박이 들어왔어요. 편집장이 저를 불러서 말하더라고요. 본사에서 너를 다른 부서로 발령내는 걸 검토하고 있다. 네팔 취재 건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진실을 말했다고 징계를 받는다는 건가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앞으로는 한국 관련 기사는 쓰지 마. 다른 기자가 담당할 거니까.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정말 답답했어요. 12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갈등은 처음이었거든요. 회사를 위해서는 침묵해야 하지만 기자로서 양심으로는 진실을 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문득 서울에서 만났던 한 한국 기자가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기자의 존재 이유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권력과 타협하는 순간 기자가 아니라 선전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떠올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결심이 서는 걸 느꼈어요. 비록 회사와 대립하게 되더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또 터졌어요. 네팔 해발 4,000m 지역에서 또 다른 K2 소총이 작동을 멈춘 거예요. 이번에는 더 심각했어요. 고화질 영상까지 찍혀서 SNS로 빠르게 확산됐거든요. 영상을 보니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교전 중에 갑자기 총이 멈춰서 병사가 당황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국제 언론들이 이 영상을 받아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CNN에서는 한국 무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특집 보도를 내보냈고 BBC도 비슷한 논조로 기사를 썼어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편집장은 저에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지시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봤어요. 두 번째 사고가 일어난 총기를 자세히 살펴보니 역시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총열이 심하게 과열되어 있었고 탄매가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저는 몰래 그 총기의 사진을 찍어서 이전 사고 때와 비교해 봤어요. 패턴이 완전히 동일했거든요. 과열 양상, 탄매 축적 정도, 심지어 고장나는 부위까지 똑같았어요. 그런데 국제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폴란드에서는 K2 도입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왔거든요. 호주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고요. 한국 방산업체들의 주가는 연일 폭락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진실은 따로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한국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때 스위스 SGS 연구소에서 정식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단 숙소로 달려갔어요.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네팔에서 사용된 탄약의 불순물 함량이 15%나 됐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발열량이었어요. 정상 탄약보다 30%나 높은 열을 발생시킨다는 거였어요. 탄약 포장지에는 중국 창춘 군공업체 제조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스위스 분석 결과를 확인한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K2 소총은 완전히 정상이었고 문제는 우리나라 탄약에 있었다는 게 말이에요. 며칠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밝히기로 한 거죠. 먼저 편집장에게
한 번 더 시도해봤어요. 스위스 분석 결과를 보여주면서 진실을 보도하자고 제안했거든요. 하지만 편집장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였어요. 편집장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오밍아, 너 정말 미쳤나? 우리가 중국 업체 문제를 폭로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봤어.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 SNS 계정에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심했거든요. 물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긴 글을 썼어요. 네팔 K2 소총 사고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스위스 분석 결과와 함께 중국 탄약의 결함이 사고 원인이었다는 내용을 상세히 적었어요. 마침내 글을 게시했어요. 그리고 몇 개 독립 매체에도 같은 내용을 제보했거든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중국에서는 배신자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한국에서는 용기 있는 기자라는 응원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더 큰 파장은 네팔에서 일어났어요. 네팔 정부가 중국 창춘 군공업체와의 탄약 공급 계약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네팔군 보급 담당 라메시 중령이 중국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저급 탄약을 도입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저를 즉시 해고했어요. 편집장이 전화로 말하더라고요. 너는 이제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야.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해고당한 지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국제기자회견에서 중국 대표단이 완전히 궁지에 몰린 거예요. 각국 기자들이 중국 탄약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퍼부었거든요. 중국 대표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결국 중간에 기자회견장을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면서 중국의 체면이 크게 깎였죠. 반대로 K2 소총의 결백함이 명확히 입증됐어요. 네팔 정부도 공식적으로 K2 소총 재운용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중국 업체와의 탄약 공급 계약은 즉시 해지한다고 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국제적 반응이었어요. 폴란드가 K2 도입 계약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고 호주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거든요. 제게도 변화가 있었어요. 해고당한 지 일주일 만에 여러 국제 언론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거든요. 로이터, AFP, 심지어 BBC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결국 저는 BBC 중국 담당 기자로 이직하게 됐어요. 글로벌 타임스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진실을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어요. 1년 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BBC 기자 자격으로 한국 방산업체들을 취재하기 위해서였거든요. 특히 박 부장님을 다시 만났을 때가 기억에 남아요. 그분이 저에게 자오밍 기자 덕분에 우리 무기의 명예가 회복됐다고 말하더라고요. 한국 국방부에서 K2를 사용하는 부대를 취재할 기회도 생겼어요. 병사들이 K2를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이 무기가 억울하게 매도당할 뻔했는데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취재를 마치고 호텔에서 기사를 쓰면서 그때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침묵했다면 한국은 계속 억울하게 당했을 거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르거든요. 진실을 선택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